안녕하세요. 북스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교의 개혁 정치에 관련돼서 심플샘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심플샘 153페이지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합의와 설득의 고단한 길을 해서 정조의 의리탕평과 의리변경 관련된 내용인데, 자, 정조는 노론과 소론 조정에 치우친 영조식 탕평을 반성하고 공론에 의거한 의리탕평을 지청했다. 자, 의리탕평이나 의리란 영조 때 이제 확립된 신의의리와 그다음에 영조의 임의의리 그리고 자신의 직위와 관련된 명의론의 의리였다. 자, 여기 신의의리는 영조가 경종 때 이제 즉위하는 과정에서 신사가 등장했잖아요. 그때 인제 그 영조를 인제 그 의리를 영조를 따르는 그 사람들의 의리 이걸 얘기한 거고요. 자, 영조의 임의의리는 이모화변 때 영조의 조치에 따라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의리 이걸 임의의리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직위에 관련된 명의를 내세웠다. 정조는 이 가운데 영조의 임의의리를 수정하기로 했으나 이게 신하들 합의에 기반 영조의 임의를 멋대로 바꿀 수 없었다. 왜냐면 영조의 사도세자의 어떤 처단 사건을 좀 자기 아버지니까 고치려고 했지만 그것은 이제 그 앞에 서남원 때 이게 의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손자로서 그 고치기는 그 성리학적 국가에서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뭐냐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정조는 주도 면밀한 의리 해석과 전국 주도를 발휘하여 결국 정조의 임무 의리에 대한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남은 것은 자신이 상황을 물러나 아들의 순조 순으로 사도세자 추앙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꿈은 정조 때 이런 서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였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아들 순조에 이제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제가 이제 갑자년 구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해공공 혹시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죠. 자기가 인제 그 갑자년에 물러나서 그 수원성에 가서 개혁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제 뭐냐면 그 억울한 점은 뭐냐면 그 싣고 아들을 아버지를 왕으로 추송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정조는 영조의 정당한 계승자로서 형망에 천신하기 때문에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받아야 할 의혹을 불신하고 척신과 번연의 도전도 물리치면서 즉위할 수 있었다. 자, 정조는 즉위 직후에 충력의 범위를 정리한 명의론을 발표했다. 자, 명의론에서는 역조 명시된 홍양, 정국용 같은 각각 노론의 북단과 소론 타평파를 이끌며 영조 때 탕평을 뒷받침했던 핵심 세력이다. 자, 이들을 제거함으로써 정조는 영조 때 상표를 주도했던 노론소론의 왕론 중심의 이주의 척신 변이 아니라 각 당파의 중론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한 그 세력들 있죠. 시파나 벽파나 하여튼 거기에 옳고 그름을 명확한 강경파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중농탄평이 나오죠. 그래서 시파, 벽파 그리고 벽파는 노론 세력들이 많고 시파는 남인과 그 남인하고 소은색들이 많죠.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또 노론도 있어요. 식합 노론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균형 감각을 통해서 이제 하고 각자의 의지를 명확히 하는 그 세력들을 뽑아냈다. 그래서 그들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정조는 이제 일단 형식상 영조를 계승한 거기 때문에 앞에서는 영조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조하고 관련돼서 의리를 신의 의리라고 하고 또 영조의 이모의리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때 의리는 충의 대상인 그 영조에 대해서 따르는 것은 영조의 어떤 그 입장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인간으로서 도리고 신하로서 도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심호의리는 앞에 이제 경종의 즉위 과정에서 영종이 나름대로 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즉위했다 이런 이유이고 이모리는 그 사도세자가 이제 뭐냐면 죽을 때 영조의 결정이 옳았다 이런 의미잖아요. 당연히 인제 이거는 영조의 어떤 충성을 다해서 영종을 충성하는 신하로서 당연한 도리죠. 인간적인 도리고 의리잖아요. 자, 이걸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즉위 직후 영조는 "나도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예. 자, 요게 인제 여기만 인제 여론에서는 언론에서는 좀 부각이 되는데 뒷장이 또 중요해 뒷말이. "성대왕이 호정세대에 있도록 명했기에 근본을 둘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인제 했는데 내가 생부는 사도세자지만
친부는 생부하고 친부는 좀 다른 개념이죠. 친부는 이제 어떤 이제 키워준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호장세장이다. 그래서 이제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고 나서 걱정한 게 뭐냐면 정조를 이제 사도세자 아들로 놔둘 경우에는 나중에 정조가 아들로 왕이 될 때 역적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사도세자 형이 있었어. 그래서 형이 이제 도중에 그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이 호장세자예요. 그래서 법통을 뭐냐면 그 사도세자가 아니라 호장세자의 입적 아들로 입적해 갖고 인제 대를 잇도록 거든요. 그래서 법제적으로는 이제 호장세자를 잇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세자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세자를 추승한 응하는 형료를 다스리겠다 하여 영조가 확립한 의리,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영조의 뜻을 요 이모의죠.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모리에 입각해서 인제 했지만, 근데 이제 영조 입장할 때는 자기 아버지가 그 생부가 사도세자고, 그 아무리 이제 호장세장이 자기의 뭐 법통이었다고 해도 그 이제 보지도 못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정조 입장할 때는. 그러니까 인제 어떻게 하든 영조 사도세자의 위신을 올려야지 자신의 위신을 또 올릴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인제 조준하냐면, 나중에 하면 영조가 원래 사도세자를 죽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제 뭐냐면 영주의 뜻을 재해석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입지를 굳히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도세자의 어떤 지위를 또 높이려고 했어요. 초창기 때 이제 정조가 이제 왕권이 강화되지 못했던 초기 때 얘기예요, 이거는요. 예. 요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위리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예. 여기 뭐 어 정치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고요. 쭉쭉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면 정조의 개혁 정치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정조의 개혁 정치 관련된 내용은 몇 페이지 보시면 일단 구장각이나 장용 관련된 내용을 좀 보셔야 되겠죠. 뒤에 넘어가서 어 156 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규장각하고 작용론이 나오는데, 규장각은 이제 자신의 문인 세력들을 이제 뭐냐 양성하게 하고, 작용은 자기의 무인대들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죠. 네, 오른쪽 왼팔 요렇게 인제 양팔의 역할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친위 세력들을 양성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기구였는데, 자, 규장각은 즉위 직후에 역대 국왕제 어제 어필을 봉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정조 5 년부터 그 기능이 한층 강화되어 근시나 사관, 그다음에 시간, 그다음 경영관의 역할을 아울러 수행했다. 그래서 원래는 그 홍문관의 역할을 이제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홍문관이 원래는 이런 어제나, 그러니까 임금이 쓴 이제 여러 가지 지필 내용이나 그다음 그 쓴 글씨 같은 것들을 보관하고 했던 기관이니까 왕실 도서관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들이 나중에 인제 홍문관들이 이제 3 사로 이렇게 편입되면서 언젠 그 언관기관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기능들이 많이 상실됐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어받은 것이 그 홍문관의 그 버려진 그 이 기능을 이어받는 게 규장각이에요. 근데 이 규장각도 정조 5 년부터 여러 기능을 또 동시에 수행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앞에 있었던 세종시대 때 집현전 기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집현전도 원래는 학문기관이었지만 나중에 정치기관으로 확대되잖아요. 그다음 각신들에게 초계 문신 제도를 어 보여요. 인재의 범위를 높이고 이들을 이제 친히 교육 양성함으로써 조정의 중추 역할을 했다. 자, 초계 문신 제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당하관 이하 40세 이하의 젊은 관료들을 뭐냐면 구장각에 들어와서 교육을 시키고 매번 시험을 보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친위세력을 키우려고 했고, 그 대표적인 친위세력 중에 누구냐면 금기 남인 출신의 정양훈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규장과 역대 왕 국왕의 상실을 관장하고 명실상부한 내각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했고, 그거는 이제 앞에서 인제 관련된 여기와 관련돼서 보시면 돼요. 내각이라는 것은 왕실 도서관 역할이야. 원래 홍문관이 거기를 역할을 담당하는 거지만 홍문관이 언관화되면서 이런 기능이 많이 상실되고, 그래서 이 상실된 기능 대신에 규장각이 그걸 내각 역할을 맡았다. 그렇지만 이 내각 역할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또 맡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각 기능이 나와요. 이거 왕실 도서관 역할 관련된 기능 보면 집현제에 폐지된 이후에 홍문관이 담당했지만, 홍문관이 총효직의 핵심으로 언관 역할에 치중하면서
각 당파의 각축장이 되었고 내각 기능, 그러니까 이제 왕실 도서관 역할 기능이 약해졌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정조는 내각 역할과 인재 양성 기능을 대폭 강화한 규장각 제도를 이제 새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군신 간의 정치적 이상을 공유하고 핵심 세력들을 친히 양성하여 우현 작전의 이상을 삼고자 했다. 그래서 그 옆에 현명한 사람들을 두고 자신을 보좌해 주는 그런 걸 실현해 가고자 했던 거죠, 규장각에. 거기에 김홍덕의 구장각도 있죠. 여기. 이게 창녕궁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가서 밖에 갔는데 하여튼 거기에 있고, 규장각에 도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정조 때는 그 외규장각을 뒀죠. 그 외자. 그러니까 규장각 밖에 두는데 주로 강화도에 이제 강화도의 강화성인가? 거기에 인제 뒀죠, 강화도에. 강화성에 인제 둬 가지고 했는데 요게 왕실의 이제 중요한 어개들, 이런 것들 많이 뒀어. 그 어개가 인제 뭐냐면 어람용 우개로 그 임금이 보는 어람용 우개 있죠? 이런 걸 뒀다. 그래서 나중에 인제 병익양육 때 이 그 규장각이 외규장각이 이게 약탈당해서 프랑스로 갔잖아요. 예. 자, 그래 있고 그다음에 요쪽에 이제 문신의 어떤 친인색들은 양성한 반면에 자신의 어떤 시위군들, 무인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겠죠. 자경운도 이런 설치 과정과 역시 마찬가지다. 자, 정조는 금군과 오군여 구성된 기존의 도성방위 체제 외에 별도 친위 군역을 만드는데, 요런 것들은 이제 대개 보면 누가 장악했냐면 서인들, 노론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통제를 못하죠. 그래서 자기 밑에 직할부대인 친위군영을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정종 홍구영에 간정했던 수기설을 철폐하고 그 대신에 정종 6년에 훈련도감에 소속된 무과 출신자와 금군 전원의 일부를 재편해서 무예 출신이라고 하였다가 이들 꾸준히 징익하여 장용 위대로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용 위를 통해서 이제 그 무과 출신의 어떤 정예병을 국왕이 직접 장악하고 엄격한 훈련으로 질적 향상을 꾀함을 동시에 장용희 출신의 장교들과 함께 여타 군용도 장악한 구상이었다. 그래서 이 장용이 나중에 장용으로 학대 개편했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보면 이제 무과 출신자로 구성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금군이라고 하는데 이거 호위청일 거야 아마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훈련도감하고 연결돼 있어요. 하여튼 거기와 그다음에 훈련도감을 비롯한 이제 5군영 있죠. 그중에 뛰어난 애들 선발해 가지고 장용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들 개편하여 이제 17년에 작용 내용을 두어 공성을 소위케 하고, 이어서 경기 지방 향군들을 재편해서, 그래서 경기도 지역의 소군 같은 것들을 재편해서 작용의 외형을 둬서 수호를 지키겠다. 이런 작용의 기초가 이제 확립된 건 정조 때 전반이다. 자, 근데 아쉽게도 이 장용은 그 뭐냐면 대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조가 죽고 나서, 아니 정조가 죽고 나서 장용이 해체가 돼요, 여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군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거는 뭐 정치적 세계가 어쩌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이모의리가 어떻고 그런 것도 인제 넘어가니까 이제 볼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인제 쭉 있고, 자, 그래서 영조의 이모의를 이제 수정해서 세손 시대 때 수건이었던 정조의 이모의를 확립하려고 했다. 그 정조의 이모의가 뭐예요? 어, 영조가 처음에는 사도세자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결정했지만 후회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세자를 복원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틀을 마련한 거, 이 정조의 이모의가 그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조의 이모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시파죠, 시파들. 예. 그래서 이제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영조의 판단이었지만 나중에 후회를 했다. 후회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고 하여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사도세자는 역적이 아니라 뭔가 영조의 어떤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죽은 어떤 희생양? 이렇게 이제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초창기 때 했던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왕권이 확립된 후 그런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한 거예요, 이 정조가. 예. 그래서 이 정조는 그 인제 사도세자 복원 사업을 어디로 바탕으로 했냐면 수원을 했어, 수원. 하성이죠. 그래서 세자의 가호를 중심으로 기술된 영조의 묘지물 폐기한 대신에 현룡원의 지문을 인제 작성했다. 자, 이 현룡원이라고 해서 원자가 들어간 건 있잖아요. 주로 이제 세자, 어 세자나 세자 비내의 무덤을 원이라고 해요. 예, 원. 자, 그것은 민생과 군사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한 생부의 공과 비판적 오론을 너그럽게 포용하는 생부의 덕을 기르면서 몇몇 역전들의 기회의 영조의 오도한 이모화변의 정말을 상세히 기술한 거다. 그러니까 영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영조의 그 모시고 있는 이제 몇몇 역적들이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 영조를 비판 왕조 국가에서 자기 할아버지를 비판하는 게 힘든 거죠. 진짜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해서 자기 할아버지를 비판하는 건 이건 아주 불효가 되는 거야. 강상의 윤리를 저버리는 거고 자기가 할아버지의 재통을 잃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비판한다는 거는 할아버지의 결정을 비판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야, 정통성을. 그러니까 영조는 잘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이 간신들이 이렇게 이제 영조의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뭐 모두 영조에게 잘못된 그 가언을 하고 조언을 하고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영조가 오판했다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정조의 임오익이죠. 예.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공덕에 대한 재평가를 공론하기 위해서 정조는 채채군과 연결된 영남인들을 사도세자 신을 요구한 영남 만이소를 올렸다. 그래 갖고 인제 요때 인제 이 만이소라는 형태가 우리가 인제 영남 만이소 생각하면 저쪽 이제 나중에 개항 후에 그런 이만소 영남 만이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이소는 이미 예전에 영남 그 유생들이 자주 올렸던 상소 형태야. 왜냐하면 이들이 권력에서 물려나다 보니까 이게 목소리가 작잖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오늘날 떼법 논리 있죠. 이 떼법 논리. 그냥 떼법 논리로 인제 많이서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거 이만손도 나중에 남인 출신이죠, 이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게 영향을 받았던 거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격렬한 정쟁 국면을 활용하게 절제에 활용하여 신하를 설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조의 재평가모로 영조의 이모지를 수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결국에 정조는 이모화병 당시에 지나친 처분을 한 각오를 후회의 심의를 담은 영조의 금동문서를 공개했다. 자, 이게 근데 아 그러니까 영조가 인제 그 후회했다는 거는 인제 정조의 말을 통해서 인제 한 거니까 사람들이 안 믿겠죠.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문서라도 있어야 되니까 했는데 요걸 이제 공개한 거야. "봐라 이거 정조의 정조가 그러니까 영조가 직접 이런 걸 썼다."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후회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조작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밝혀진 건 확실하지 못하고 확실한 건 아니고요. 자, 이건 영조가 사도세자의 호심이 담긴 물건들을 역적의 모함 때문에 역심의 증거에 오인하여 그릇된 처분을 내린 자신의 가오를 인정한 넉넉한 은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자,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나름대로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면서 자신의 권위도 같이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왕권을 확립할 수 있고 왜냐면 사람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정조가 사도세자 아들이기 때문에 생구잖아, 법조문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역적의 장식이라고 해 갖고 생각을 하다 보면 왕의 명령에도 먹히지 않겠죠 잘. 그러니까 왕 입장 올 때 이걸 어떻게든 바꿔야 돼. 역적의 장식이 아니라 그냥 영조가 주변에 있는 간신배들의 뭐냐면 소위 때문에 잘못 판단한 거다.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억울하게 죽었다. 나는 그래서 만약 역적의 자식이 아니다 해야지 뭔가 건의를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또 그걸 통해서 개혁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게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쭉 넘어가시고 자 그다음에 인제 그 앞에서 이제 영조의 스타일과 다른 정조의 인제 그 뭐냐면 그 정치 스타일이 있어요. 정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세력들을 포함했죠. 심지어는 자기의 반대파인 벽파인 심한지와도 긴밀하게 뭐냐면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그러죠. 그래 가지고 이제 심한지한테 일일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앞으로 나를 반대하는 상소 올려라. 그럼 내가 호통을 칠 테니까 그때 인제 논쟁이 생기고 그리고 너가 처벌받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입을 다물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각본이나 대본을 이제 짜 놓고 정치 대본을 짜 놓고 심한지와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비밀 사찰이 최근에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뭐 정조가 심한지의 어떤 사주를 받은 그 자기 이제 친척인 어 의사한테 뭐냐면 어이죠. 어이한테 인제 독살당했다. 뭐 이런 논리가 이제 지금은 없죠. 정조 독살설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보면 결국에 노동과 소론의 완론타 병력화 위주로 전개된 영조의 탕평에 비해서 정조 때 후반의 탕평은 노동과 소론의 완론과 중론 및 청남세 위까지 그 점유의 범위가 훨씬 넓혀졌고 정조는 노동과 소론의 시판은 물론이고 아까 벽파까지도 다 아우려고 했다.
그 여러 세력들을 이제 했고, 심지어는 박지원, 박제가 북학파와 이관한 정연고 서학파까지 다양한 학파의 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조의 의리가 상당히 넓었다. 그래서 각 파의 의리 가 달랐지만 정조는 이런 의리들을 하나로 합쳐 가지고 정치에 응용했고 결국은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러한 정조의 의모의례 근거예요. 정조는 국왕보다 한 단계 낮지만 세자보다 한 등급 높은 격식의 팔자존으로서 사자세대 추승의 의식을 권했고, 왜냐하면 사도세자를 역적으로 놔둘 경우에 자신의 어떤 지위가, 왕의 지위가,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통성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는 사도세자의 공덕을 최대한 존숭하되 그를 왕으로 올리는 추앙은 당장 당연하지 않겠다는 고인 것이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그의 손으로 충황을 시한 것은 세손 시대에 이제 영조의 신하들의 누차 대접했던 신을 부정했고, 이 가업은 나중에 세자한테는, 그러니까 좀 형식적으로 자기가 하면 자기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따르는 이모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무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형식상 그 다음에 손자들이 하면 모양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벗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손자가 하면 좀 더 이제 증조 할아버지니까 또 이 사람은 또 그 뭐랄까 사도 그 세자하고 좀 할아버지지만 좀 멀잖아요. 예. 예, 손자니까 나름대로 아들이 하는 것보다 손자가 하는 게 모양새가 좋고 그 나중에 그 할아버지의 어떤 그 뭐냐 권위를 깎아내리는 행위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가업을 새로운 시대에 다스린 세자의 손을 넘겨주려고 했고, 이들을 위해 정조는 세자가 성령이 되는 갑자년에 왕위를 버리고 상하로 몰려나서, 이때 이제 상하에 몰려난 장소가 그냥 하성이죠, 하성. 그래서 화성을 일종의 그 개혁 정치의 어떤 산실로 만들려고 했어요. 이걸 이제 갑자년 구상이라고 하는데, 요게 인제 어디 있냐면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것도 없고 한중동에 있어요. 그 해군공혹시에 뭐 그때 70 그 한갑자치인가? 예. 해군공혹 그 홍씨의 뭐 한갑자치 때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인제 개혁 정치의 산실로서 그 당시 수원의 하성을 이제 뭐냐면 정조가 상황의 도시로 구상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정조가 시도한 상하의 정치는 왕실의 영역의 확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조는 상하의 공간인 하성을 단순히 왕권 강화의 포상이 아니라 제도 개혁의 실험적으로 만들려고 했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하성에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대농장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종로 같은 것도 이거 시장도 개설하고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화성에 입증된 성과를 정부에 확산시켜 국가 개혁의 모범을 삼으려고 했다. 시범 도시로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화성에 북학과 서학의 최신 성과를 두루 활용한 성제와, 성제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그 당시 정통적인 동양 그 뭐냐면 성충 양식과 서양의 성충 양식을 다시 만든 거야. 그 당시에 대포가 발달됐기 때문에, 총포가 발달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성을 되게 높게 쌓았죠. 근데 인제는 그 필요가 없어. 예. 왜냐하면 이거 맞으면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성을 되게 낮게 놔뒀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성에 집중적으로 포화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곳에는 벽돌로 쌓았어요. 벽돌은 이제 인장력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맞으면 여기 주변만 파손돼요. 근데 하강 같은 경우에 벽돌은 대포를 만나면 맞으면 여기 주변의 하강은 그냥 무너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서양의 어떤 기법들을 만들어 줬고요. 그다음에 돈대 같은 것들을 만들었죠. 돈대를 인제 뭐냐면 성 밖에 있었는데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죠. 그리고 홍익포 같은 시설들, 폴 수 있는 이제 포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칠하는지 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양식 그런 성축 기법과 동양식 성축 기법을 다 두루는 이제 화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도시와 상업시설, 그다음 조선 후기 군제 개혁의 성과인 장영용, 이를 바탕한 둔전 제도와 수리 시설을 집중되었던 것도 이러한 이제 정조의 구상과 실행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갑자년 구상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실제로 장영과 둔전 제도는 숙종 때 양육보통과 군역법으로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 즉 정의 군사의 확보와
이를 지원한 생산 기반을 통한 그런 군사 재정의 확보라는 문제에서 상당 부분 해결한 것이다. 자, 그리고 화성이 나는 군사 시설과 신도시 기반 시설의 사례 역시 벚꽃 창신. 그러니까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걸 만든다라는 정신에 입각한 시작의 성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상평 정치를 통한 구현된 정조 때 국정 개혁의 방향과 성과는 영조 때 한계를 뛰어넘는 성취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조의 갑자기 죽음, 이게 정조가 1800년에 갑자기 죽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국가 개혁의 실현은 중단됐고 그 성과 역시 무산된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조가 죽은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써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심한지가 그 자기 친척 어이 시민인가 이사람을 시켜 가지고 독살했다.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근데 심한지의 비밀 서찰이 이제 발견되고 나서 이게 독살설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심한지가 정조가 죽었다고 하니까 한 2-3일 동안 문을 닫고 막 울었다고 인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심한지가 쇼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게 사찰이 발견되면서 쇼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아마 이 정조가 이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의학 지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걸 너무 믿었나 봐. 그래 갖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수은 그 중독에 걸려 갖고 죽었다고 하는데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수은 약의 이름이 나는데 하여튼 그래 가지고 죽었다고 해요 그냥. 예.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봤고요. 그러면 다시 인제 한국 통론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수치제도의 개편, 조선 후기 때 수치제도의 개편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게 인제 여기 조용조에서 사고있죠. 조용조. 네. 조는 조세. 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영종보와 영고 영종보의 영정법. 그래서 이제 그 인조 때 개편된 내용 있죠? 그리고 비총법, 비총제, 영조 때 총익제 일환이죠. 그다음에 인제 역 중에 그 이제 역도 이제 군역이 있고 요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역 같은 경우에는 균역법 관련된 내용이 있고 어 자 요역 같은 경우에는 정결수포제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 동원됐는데 인제는 고용되는 시스템이죠, 포를 주고. 예. 그거 인제 대표적인 게 조선 후기 때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청계천의 준설 작업 할 때 뭐냐면 돈을 주고 고용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수원성 그 하성 있죠. 하성을 건설할 때도 돈을 주고 고용했어. 그래서 하성성역 이계라는 곳에 다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바뀌었고 그다음에 공납 관련된 내용이 인제 기억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알다시피 대동법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역하고 요 대동법이 연결돼 있어. 왜냐면 공납도 크게 보면 요역의 한 일종이에요. 제가 인제 예전 기본식 강의 때 얘기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요역의 기준하고 공납의 기준이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납의 기준이 바뀐다는 건 요역의 기준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대동미를 거둘 때도 이게 요역세도 같이 걸었어. 예. 그런 식으로 인제 이렇게 있고. 자, 하여튼 그러면 인제 먼저 살펴볼 것이 인제 뭐냐면 영종법 관련된 내용이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영종법하고 그 비총법이잖아요. 예.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음. 자, 앞부분에는 이제 영종법의 개혁 관련된 배경이 나와요. 일단은 그 뭐 영종법 개혁 과정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예. 양난 이후에 토지가 항폐화됐죠. 그래 가지고 토지가 항폐돼 잠깐만. 요거는 요게 내용이 아니네. 이건 뒤에 있는 내용인데 영종법은 그 뒤에 있거든요. 예. 그걸 좀 얘기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는 그 양안 사업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일단 요거부터 한번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예.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양난후의 최대의 문제는 농경지의 황폐와 그로 인해서 전지의 분란이었다. 자, 정부의 토지 결수는 종래 170만 견에서 외란 이후에 50만 견을 격감했고 그건 경상지의 학대와 토지대장의 손실을 낸 결과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토지대장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냐면 양안이죠, 양안. 보통 양전 사업을 20 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건국대전에 보면. 근데 실제로 양전 사업을 20 년에 한 번 한 건 한 번도 없었어요. 대개 보면 40 년, 50 년, 심지어 100 년마다 인제 뭐 하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그것도 전국적인 단위로 완전히 한 게 한 번도 없었어.
대개는 지방에 이제 단위로 해 갖고 일부만 했어.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인제 양전을 바탕으로 만든 게 양안인데 이 전쟁 중에 양안이 많이 손실됐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겠죠. 토지 대장이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따라서 인제 정부는 서둘러 경작지를 확충하고 양전 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니까 농지 기간에는 신분의 여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허용했고 그 기간자에게 기간지의 소유권과 함께 보통 3 년간 면세 혜택을 줬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을 때는 제대로 그 좀 자연농민 계층들이 좀 했으면 됐는데 실제로는 막대한 노동력과 자금력을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했겠죠. 그래서 인제 재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개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소유를 획득하고 확대하게 됨으로써 주로 인제 왕실 정부기관 양반뿐만 아니라 상인, 노미 농민, 노비 등 사회 모든 계층의 개간에 참여했다. 그렇지만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사람보다는 요게 인제 많이 했죠. 왕실 정보기관의 양반들. 심 있는 사람들이 한 거야, 심 있는 사람. 그래서 심 있는 사람들이 해 놓고 이게 자기 이제 소유지를 해 놓고 계산해 놓고 여기를 면세 혜택을 받는데 보통 3 년인데 3년 이상 영구히 면세지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면 실제로 세수가 별로 안 거치겠죠. 예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는 재력이 튼튼하고 권세가 있는 왕실, 각급 간층 및 양반 토호대 지배층이 중심이었고 개간에 부여된 각종 혜택도 이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항유되었다 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여기. 예.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또한 정부는 농토 확대와 더불어 거기에 나와 있는 전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정 사업을 서둘렀다. 자 이것은 토지 대장에 빠진 은결 숨어 있는 토지를 찾아내서 양안에 올려서 세원을 증가시키는 의도였다. 그 결과 강해군 그 뭐냐면 54만 개에 불과했던 정계 토지가 인조 때 120만 개로 늘어나고 숙종 때는 140만 개, 그리고 영종조 때는 최고 145만 개까지 증가하게 됐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 이런 이제 개척 그 간척 사업하고 토지 개간과 양전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입은 많이 늘지 못했어. 그 이유가 뭐냐? 면세지가 많았기 때문에. 진앙지나. 그래서 면세지나 진앙지가 많은 거는 그 당시 권력층들이 자기 토지를 면세지나 진앙지로 해 갖고 만들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토지 결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수익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이것은 그 왕실에게 준 군방전이나 그 간악 군영의 소유하고 는 토지가 많았는데 이것이 모두 면세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세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해 가지고 요 부분인데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인제 전후 복구 사업 중에 복구 사업 가운데 토지 개간과 양전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안에 적혀 있는 토지에 비해서 원장부 수적, 원장부 결수에 비해서 실제 실세 결수는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예전에 써라. 그러니까 면세지와 진앙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전세 개혁을 단행했다 해 갖고 그 토지 개혁의 어떤 실패를 인제 들고 있죠 지금. 토지 그 개간과 그다음에 그런 양전 사업의 문제점 이런 것도 인제 그 들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양난 이후에 토지가 양난 이후에 토지 항폐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 양난 이후에 토지 항폐 때문에 아이고 제가 글씨를 똑바로 써야 되는데 글씨가 엉망이에요. 예. 자 그래서 비옥도가 하향 평준화됐죠. 그래서 최하위 등급인 4 대에서 뭐 6대 정도만 이렇게 걷는 식으로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절차가 너무 복잡해. 이 절차의 복잡성. 그 중간 착폭이 되게 많다. 서리들의 중간 착폭이 많아. 절차가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그걸 익히는데 이제 노력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리들이 그걸 이제 명목으로 중간에 빼돌리는 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전세 제도는 어떤 거예요? 주로 이제 지주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겠죠. 이 지주들은 대부분 양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수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세 제도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 가지고 결국에는 어 전세 제도 개혁이 났고 이게 영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정법. 인조 때 인제 실시했던 제도죠.
자, 근데 이제 영종법은 그 앞에 뭐가 있었죠? 공법이 있었죠, 공법. 공법은 그 두 가지로 구성돼 있어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공법이 명칭사하고 나왔는데 문제가 쉽죠? 전분 육등법하고 그다음에 염분 구등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영정법의 그 주요 대상은 그 공법 중에 염분 구등법이야. 네. 그래서 연금구동법인데 연분구동법에 한정해서 이제 한 거고, 그래서 연분구동법의 이제 최하두인 4두에서 6두까지 1결당 이렇게 걷는 거죠. 예. 그리고 전분 6두법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측정하는 방법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측정한 수동이주법이 있잖아요. 수동이주법. 요거 이게 나중에 양적 동일법으로 바뀌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어. 그래서 이게 양적 동일법으로 인제 바뀌는데 이게 인제 언제 바뀌냐면 그 어 언제 바뀌냐면 이게 호종 때 바뀔 거야. 제가 잠깐만요. 네. 호종 때요. 찾아보니까 맞아요. 양적 동일법이 아니고 호종 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한통에서는 약간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걸 인조 때 바뀐 것처럼 이렇게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인조 때 그 수동이체법이 양적동일법으로 바뀐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면 인조 때는 이걸 일부 지역에 시범한 거지 시범적으로 실시한 거고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공식화된 것은 이게 호종 때다. 이건 이제 인조 때 실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걸 적어 놓은 거야.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인제 관련된 내용을 인제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세종 때 만든 공법, 그러니까 전분 육등법하고 연분 구등법이라는데 요번에 답안 쓸 때 공법만은 답이고 전분 육등하고 연분 구등은 아니다라는 식 개소리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 그 좀 그래요. 전분 육등, 연분 구등이나 구등 공법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또 똑같이 써도 돼. 어.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이렇게 쓰신 분들은 인제 요렇게 쓰신 분들이 많으니까 요렇게 쓰면 자기가 인제 뭐냐 상대적으로 1점 올라가는데 요게 다 쓰면 여기까지 인정하면 자기가 좀 손해 본 것 같잖아. 그러니까 전문 육등법, 연문 구등법은 공법의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면서 이게 틀렸다는 식으로 개소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인성이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공법이나 전문 육등은 똑같이 써도 맞게 해줄 거야. 왜냐면 교과서에 이미 공법을 관련된 내용을 전문 6등, 연문 9등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요. 예. 자, 하여튼 매우 번잡스럽고 이어서 당시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고요. 16 세기 때 거의 이제 무시한 채 저율의 세금 4 두에서 6두 정도만 적용될 수 있고 전년회 농지 항폐나 농민의 군궁, 지주지의 학대 등 이단 간행은 법제로 확정시키게 하여 1635년에 인조 13년이죠. 부터 전세는 풍운에 관계없이 1열당 미두 사두로 고정했는데 이걸 연정법이라고 부른다. 여기 미사두라고 되어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사두에서 6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이와 함께 양정 방식도 개정되어 공법 안에 전분 6등법에 각각 양측적을 달리하여 같이 1결이라도 그 명적을 차등을 두었는데 이에 대해서 양측적을 사용하여 1등을 1결로 기준 삼고 그 이하의 토지 결부수 체감 방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가령 1등적 1결 돼서 같은 문제의 2등정은 85부, 1파, 70부 이런 식으로 15부씩 가는 거. 자,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자를 6개를 달리 둬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등급자는 이게 있고 2 등급자도 있고 3 등급자도 있고 해갖고 6 개를 잤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1 등급 자를 기준으로 해 갖고 먼저 체크한 다음에 그다음에 15씩 간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결과값은 똑같아요. 결과값은. 이걸 이제 뭐냐면 수동이체법에서 양척동일법이라고 이제 하죠. 똑같은 자를 가지고 감하는 방식인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양척동일법은 마치 여기에선 인조 때 쓴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조 때는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거고 이게 공식화되고 전국화된 거는 어 호종 때요. 그래서 다른 점 호종으로 돼 있어, 호종으로. 그래서 요거는 좀 인조 때 시범 실시한 걸 너무 마치 전국적으로 실시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요게 마치 이게 공식화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고 호종 때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공식화됐다. 예. 이거는 그전에 잠깐 시범 실시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그래서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내용을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전세 징수 기준의 풍요와 상관없이 하한을 기준한 미 사도도 하향 조정됨으로써 국가의 재정 수위는 여전히 증가되지 않았다. 자, 여기에 전쟁 후에 인제 그 뭐 영정법의 한계를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결과와 한계를. 여기에 전쟁 후에 궁방전, 간두전 같은 면세지가 확대되었고 수시로 양전사업이 실시됨에 불구하고 토지 대장의 누락된 은결이 증가되어 실제 수세지는 감소하는 데 원인이 있었다. 그래서 있고, 이게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이유가 면세지라든지 그다음에 수세지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예. 요게 재정 수입이 여전히 증가되지 않은 이유, 요기와 관련돼서 인제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조선후기 때 전세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세금 중에. 어느 게 제일 높을까요? 공납의 비중이 되게 높아. 공납이 60% 야 세금의. 그래서 이렇게 있고, 전세 비중이 높지 않은 거는 전세는 토지를 결수 이제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떻게 됐어요? 예. 얘들이 토지는 누가 많이 갖고 있죠? 권력가들이 많고 양반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전세를 많이 내는 걸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납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한 농민들도 전세를 내었다 해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또 전세 외에도 여러 가지 부가세가 가징되었어요. 그래서 조세 부담은 증가됐는데, 여기 보면 전세를 납부할 때 여러 명목의 수수료들, 운송비, 자연소모 보충비, 요런 것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권력기구나 권력자나 아니면 아전들이 받는 거죠. 요 관련돼서 공군형 기출문제에 예문은 나왔어요. 예문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여기 전세를 받을 때 온갖 수수료가 갖다 붙여요. 예. 특히 인제 그 수수료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왜냐면 아전들이 이 돈을 안 받잖아. 그다음에 자기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죠. 물론 자기 땅도 있지만 자기가 노력을 했고 했기 때문에 뭐 군역의 기준으로 해 갖고 이렇게 대체한다고 이제 노력 봉사를 하는데, 아전들 입장에 좀 억울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 같은 걸 많이 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액수가 전세 자체에 훨씬 넘어서 실제 납부에는 법정 수수료의 몇 배나 되었다. 자, 그 외에 인제 그 영정법에 이제 한계 등이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입 밖에는 외란 중에 훈련 동안 경비 충당을 위해서 남부 5도에 부가로 징수했던 삼수미세가 있어요. 자, 전랑 후에 정규세로 변하면서 1 개월당 2 도를 부과했고요. 이러한 전세는 또 원래 전주에게 부과된, 원래 전세는 지주들에게 부과된 건데 이 지주들 대부분 양반들이고 그리고 인제 했기 때문에 또 권력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소작농민들이 전가를 했어. 그래서 실제로 이 전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소작농민. 그러니까 소작농민은 지주한테 땅을 빌린 거 지대도 이제 얻고요. 내야 되고, 또 국가에 지세도 내야 돼. 지세 당연히 지대에 포함돼 갖고 인제 같이 내겠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인제 뭐냐면 그 또 하나의 폐단이 있었어. 경차관의 폐단들이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흉년이 되게 많이 들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흉년이 많이 들면 그 당시 중앙에서 서울 경자, 차관, 그러니까 서울에서 파견한 관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차관은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이제 파견된 관리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 영정법 안에서 또 흉년이 들면 경차관을 파견해 갖고 이게 작황 조사를 해. 그래서 만약에 작황 조사가 해서 이제 생산량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많이 감해 줘요. 그 군 단위로 감해 주는데, 자, 근데 경찰관이 인제 오면 이게 많이 감해 주기 때문에 이제 수령의 고려 해당 고을의 수령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 오면 어떻게 환대하겠죠. 뇌물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경찰을 폐지한 제도가 그 영조 때 비총제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인제 그 관련된 인제 내용들을 한번 또 그 포셈하고 그다음에 시민한국사에서 좀 보겠습니다. 자, 시민한국사 467 페이지 봐 보세요. 세도 정치는 나중에 좀 읽고, 예. 지금은 이 포셈은 그 통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영종법 시행과 비총지의 전환, 이렇게 내용 보겠습니다. 자, 15 세기 말부터 전세는 풍운에 관계없이 연분이 하진주 내지 하진하 이렇게 이제
해서 4 도에서 20 도에는 세월시 4 도에서 6 도로 고정됐다. 공법 시행 당시 1 개월당 토지 생산량이 가하게 책정된 데다가 양전했던 지방 유역자들이 토지를 누락시키거나 정전과 속전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등 염분과 전분이 제대로 착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상황을 초래했다. 여기에서 이제 정전과 속전이 있는데, 정전은 매년 경작한 토지고, 그다음 속전이라는 것은 매년 경작하지 않은 묵히는 토지야. 그 당시에도 뭐 연작상계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나 봐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묵히는 토지가 있는데, 이 묵히는 토지에게 세금을 100%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정전과 속전이 구분이 안 돼. 뭐 이렇게 매번 그게 뭐냐면, 토지의 연작상계한 토지와 속전 같은 경우에는 또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할 때가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의 구분도 그렇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일일이 다 파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발견됐다는 거죠. 자, 더욱이 명종 때 집정법이 폐지되고 지주제도가 발달되면서 조세 수취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졌다. 그러한 이유로 1635년에 민간의 간행을 수용하여 전세 1개월당 4,6도로 이제 4도에서 6도 영정법이 실시했다. 그러니까 영구히 정하는 세법이라는 뜻이죠, 영정법은. 한편 임진왜란 이후에 농지가 황폐해져 전세를 거둘 토지가 크게 줄어들자 정부는 양전 사업을 착수했다. 자, 임진왜란 직후에 정부에서 파악한 토지 개수는 30만 개에 불과했고 1603년에 계모 양전을 통해서, 자, 그 계모년은 계모 간지죠. 1603년에 간지인데 요때 했던 양전이 때 계모 양전이 나죠. 그러니까 정부의 토지 개수는 50만 개 54만 개의 수준이었다는데, 실제로 조선시대 양전이 전국적으로 다항한 거는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냥 해 봤자 뭐 하산도나 예 요충지나 이런 데인 거지, 아마 계모양전도 전국적인 것보다는 일부 지역만 이제 한정돼서 얘기하는 것 같아. 예. 자, 이후 인제 1644년에 시행된 갑술양전의 계기로 삼단 토지 개수만 89만 5,491 로 를 확보하게 됐으며, 그다음에 1720년 경자양전을 시행함으로써 전국의 토지 개수가 139만 5,335 개 수준으로 확보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전세 수입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이어지지 않은 이유가 이제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정부가 양전 시행 이후도 왕실 국문에 대한 면세지역 가급의 진앙전. 진앙전은 이제 그 밑에 보면 경작하지 않는 묵힌 땅, 황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 용인해 주고, 자, 이를 제외한 시기결에 대해서 전세를 걸었으며, 그때그때 이제 했던 그 토지들 있죠. 그래서 그때 전세 건수 이중 매에 재년에 있는 토지는 조세를 면제해 줬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인제 진앙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전과 속전의 구분이 없다고 했죠. 정확히 기재를 안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정전에서 속전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앙 중 상당수가 정전이에요, 정전. 그렇지만 이제 그 권력기관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진앙전이라는 명목은 이제 세금을 안 내게 된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수치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긴 마찬가지다. 갑술량정 이외의 수령과 감사, 경찰관이 차례로 혼을 조사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서 답헌을 인제 하는, 그러니까 둘러본다는 거죠. 방식을 통해 전세 수취액을 결정했는데, 이걸 경찰관 답헌제라고 한다. 자, 그러나 절차가 형식적인 데다가 부인의 뇌물을 받고 재해 피해와 착하게 정도 허위로 보고하는 등 문제점을 지속했다. 자, 이에 이제 18세기부터 호주에서 그의 풍운과 2년 3년 전에 전세 수치 상황을 고려해서 각도별 전세를 거둔 총액을 결정하고, 총결이죠. 그래서 이제 총액을 결정해서 면세진을 이제 비총제를 실시했다, 이 내용인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자, 이게 실총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재총이죠. 예. 그래 갖고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결정하냐면, 자, 먼저 이제 영종법 아래에서 이제 문제점이, 이제 이 영종법은 이제 중간에 빠져 있어. 아니, 중간에 빠진 게 아니라, 요거네. 요게 있고, 이게 인제 건너뛰어서 요쪽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영종법의 이제 안에서 문제가 경찰관 답헌제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뇌물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그 당시 비충법을 이제 만들었죠. 예, 비충법을. 이게 인제 영조 때인데 1740 년이에요. 이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 갖고 인제 일단 실총하고 재총을 인제 뭐냐면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자,
실총은 수세지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제총은 이제 뭐냐면 면세지를 얘기해요. 면세지. 이렇게. 그래 갖고 예를 들어 갖고 인제 이걸 결정할 때 경찰관이 이제 다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통계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인제 이거 뭐 풍년과 2-3 년마다 조세 수치상 그래서 18 세기 때 후로부터 그게 풍년 그 보고를 낼 거 아니에요. 이 보고 내용하고 그다음에 2-3년 뒤 전세 수치상을 다 고려해 가지고 각 도별로 그 총액제를 정해. 총액을 결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국에 3천만 석을 이제 세금을 걷겠다. 이 총액을 결정해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이걸 각도로 나눠 줘. 그래서 예를 들어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뭐 1,800만 선이다. 너네도 내라. 그럼 경상도 안에서도 여러 군현인들이 있을 거죠. 또 경상도에 뭐 달성군 해 갖고 너네들은 뭐 10만 석을 10만 개를 내라. 10만 석을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총액을 해 갖고 예 정하죠. 도와 군 면으로 이렇게 총액을 내려 주면 그 안에서 이 총액을 내줄 때 또 동시에 뭐냐면 재총하고 그다음에 재총도 같이 결정해. 10만 개의 실총이면 재총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너네들 판단하기에 3만 개는 감해 줘라. 이렇게 인제 하는 것이 비총제예요, 비총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찰관이 와 가지고 둘러본 다음에 깎아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니라 이제 총액제가 돼서 각도나 면에 먼저 재총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실총도 결정해 주고 그리고 실총과 재총을 결정해 주고 그리고 그 뭐냐면 해당 군수가 그 보고 우리 그 군에는 좀 약간 어 풍년이 졌다 하면 대충 그 3만 석 안에서 결정해요. "나는 뭐 2만 석만 이렇게 해 주겠다." 뭐 "3만 석 다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 버린 거야. 그래서 수령에 의해서 풍이 파악되고 경찰관이나 수령은 그 내려온 그 뭐냐면 그 재총 결수 안에서 감해 주는 방식이야.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때 감사의 역할이 뭐냐. 감사는 중앙에서 인제 뭐냐면 재총하고 실총이 내려오면 이걸 각 군에 배당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군은 뭐 재총 몇 석, 실총은 몇 석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는 거예요. 여기는 실총 몇 석, 재총 이렇게 몇 석 이런 식으로 분담시켜 주는 역할이 감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수령은 그걸 보고 일단은 뭐 실총은 내야 되고 재총은 이제 그 뭐냐면 자기 그 해당 구년의 어떤 그 상황을 보고 그 안에 분배하는 재총 안에서 또 이렇게 나눠 주니까 30걸 정도 30석 정도 30만 석 정도 그 재총이 나면 그 안에 10만 석, 2만 20만 석 안에서 30만 석에서 10만, 20만, 25만 원, 뭐 30만 석을 이렇게 감해 주는 거죠. 자 그 역할이 이제 뭐냐면 그 수령의 역할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비총제도 그런 한국제하고 군총제나 한총제처럼 총액제 1단이에요. 총액제 1단. 예. 중앙정부는 각도의 감사 보고에 따라서 매년 재입은 토지의 급제를 내려주는 대신에 수세할 토지 일정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상 번거로움을 줄이고 일정 액수의 경비를 확보했다. 중앙정부 입장일 때는 일정한 액수만 확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액수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감사나 그다음에 그 감찰사나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수령한테 이제 그 전가하는 거죠. "너네들 알아서 결정하라고." 예. 자, 이후 중앙정부는 대동세와 군역, 노비신공 등의 각종 부세 항국제를 이렇게 비총제를 모델로 총액제 방식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이제 각도와 군에서는 할당된 부세를 대응하기 위해서 민골을 설치하고 각종 계를 운영하여 공동납부로 대응했다. 자, 이게 이제 총액제가 실시하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면 이게 감해주는 때 당연히 이제 보면 예를 들어 갖고 그뭐 경주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주에 할당한 그 실총이 어 50만 결이고 그다음에 재총이 30만 결 정도 됐다.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 흉년이 너무 많이 들었어. 어. 그래서 30만 석이 아니라 인제 뭐냐면 20만 석, 30만 석을 더 플러스했고 재총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한도가 허용되지 않죠. 무조건 실총 50만 석은 갖다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20 석과 30만 석을 부족분을 어떻게 되겠어요? 채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제 어떻게 하냐면 평상시에 민고, 마을 단위로 그 뭐냐면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제 뭐냐면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낸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총재가 좋긴 좋은데 너무 재총수를 적게 짜게 둬서 이 재총의 이제 나머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 민곤을 만들어 갖고 평상시에 갖고 재거나 아니면 또는 그 각종 계를 운영해서 공동납으로 대응했어요. 공동납은 뭐냐면 마을 단위로 이제 내는 건데 수령 입장 올 때는 지방에 이제 총액이 내려오면 이걸 어떻게 하든 이제 뭐냐면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마을 단위로 연대 책임을 해 갖고 내게 이 공동납이야. 그래서 총액제라는 건 중앙 정부에서 내용 그 세금 징수 총액을 얘기한 거고 이걸 이제 뭐냐면 징수하는 과정에서 마을 단위로 연대 책임을 내 가지고 내는 것이 공동납이고요. 그래서 공동납을 할 때 민고라든지 각종 계를 이용하는데 문제는 인제 이 공동납을 낼 때 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이 원래 규정된 세금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다. 지출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공동납제하고 총액제 구별하세요. 총액제는 국가에서 미리 정해 놓고 내려보내는 거고 공동납은 총액제에 대응해 가지고 이게 잘 안 걸치니까 지방 수령들이 그 마을 단위로 연대 책임에서 징수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공동납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을에서는 민고도 만들고 각종 계도 운영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총대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백지 징수가 많아요. 앞에서 말하자 마을에 이제 있던 실총을 메꿔야 되잖아. 어. 근데 이제 제총의 수를 너무 적게 주면 당연히 이제 뭐냐면 감할 수 없으니까 실총을 일단 내야 되니까 50만 원을 내야 되니까 근데 제총은 너무 적게 줬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 50만 석을 채우기 위해서 공동납으로 또 대응하기도 했지만 또 억지로 이제 없는 그 토지에다가 원래 토지가 없는데 문서상 가라고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부과를 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토지 없는 사람도 세금을 내 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 실종을 채우도록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인제 이 비총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래서 비총재를 좀 정리하면 일단 문제가 영정법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갑번선의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비총재를 실시했고 그 중앙에서 예전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총액제를 정한 다음에 그걸 각 그 감사에게 이제 보내면 도의 감사에게 보내면 그 감찰사는 그걸 가지고 다시 인제 뭐냐면 각 분연에 이렇게 분배를 해 주고 이때 이제 실총과 재총이 분배되는데 실총은 이제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는 거예요. 재총은 인제 뭐냐면 면세지죠. 그래서 그거는 인제 뭐 각각 그 재총 안에서 그 뭐냐면 수령이 알아서 이제 감해 주는 방식인데 실제로는 재총이 너무 짜게 하고 실총은 더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이제 그때그때 생산량을 가지고 뭐냐면 세금을 낼 수 없으니까 총액을 맞출 수 없으니까 뭐냐면 공동납을 대응했고 그리고 그 공동납에 민고라든지 개를 납부했고 공동납은 이제 연대 책임을 징수한 거라고 했죠. 그다음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백지 징수를 통해서 세금을 충당해서 어떻게 실종을 메꾸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요게 인제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인제 영종법 관련된 내용 나오고 요 비총재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또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21 번입니다. 21 번. 대동법을 보겠습니다. 대동법. 대동법 저기에 그 포셈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가겠네요. 포셈 214 페이지 볼게요. 예. 자 영종법과 비총지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영종법 내용이죠. 자 세종 때 수십 년에 걸쳐 고신 끝에 마련된 공법은 전분 6 등으로 연분 9 등으로 하고요. 어 그다음에 세액의 20분의 1을 낮추는 동시에 별도 급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그러니까 깎아줄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통해서 정부의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대신에 소농의 부담을 경각시킴으로써 토지 소유권을 조정하지 않은 채 전세제도의 개혁만으로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당초의 취지와 달리 운영상의 폐단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소농리 몰락과 지주의 토지 경영이 가속화되었다.
전분과 염분은 지지층에 유리하게 결정됐고, 왜냐하면 지지층은 거의 양반 관료들이잖아요. 그다음 권력을 이용해서 인제 이렇게 했던 거죠. 반면 소농층은 재상을 입어도 제대로 면세 혜택을 못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에 따라 공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상량에서 하등까지 구등으로 파악했던 연분은 점차 간등하기 시작했고, 16세 후반에는 매년 농사의 풍년과 상관없이 대부분 논의 영분은 하한연 또는 하중력으로 결정됐다. 그러니까 4도에서 6도 정도 이렇게 결정됐다는 거. 근데 전분 6도는 그때도 통용되었지만 전분 9등은 매년 전통마다 이제 다변하여 연분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대토지 소유의 인하 요금과 소농민층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전세 부담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더구나 각종 삼수미와 대동미 등 세역 등이 정액세로서 토지에 집중됐기에 전세 부담을 최소화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그래서 인제 그 본래 조선의 국가는 공법을 제정할 때 조세를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서 그 기준이 되는 토지 측량, 즉 양전을 정확하게 시기했고, 이러한 부족한 지척 대신에 주척을 양적적으로 사용했다. 이거는 제가 공포할 때 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주척이 있어. 주척은 인제 주나라의 그 예법, 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음악을 만들면서 그 기준음을 잡는 과정에서 주축을 만드는데, 이걸 토지 제도에도応用이 돼 갖고 이걸 바탕으로 양적초를 삼았죠. 자, 삼았으며 영분 등재의 공표를 기하기 위해 수조권자는 직접 답변하는 시에 경찰관을 파견하여 영분 등재의 협작에 용이한 개별 토지 단위가 아니라 면 단위로 하였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국가의 정결이 크게 감소되고 그나마 남았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요걸 얘기하죠. 경찰관 답헌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경찰관 답헌제는 그 앞에 이제 그 어디야, 이미 이제 그 영정법 때부터 계속 지속이 돼서 영정법 때도 계속 나왔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비충제를 이제 실시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경찰관 답헌제는 영정법 이전에도 실시를 했고 이후에도 영정법에서 계속 지속이 됐다. 요건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예. 어디까지 있어?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임진왜란 이후에 국가의 정적이 크게 감축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전쟁마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서 이에 따라 1602년 10 월에 양전을 실시했고, 했지만 당초 계획대로 끝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중단했다가 1603 년에 가을 다시 시작해 이듬해 봄을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전국 모든 군역을 대상하지 못하고 각 도별로 몇 개의 군역을 뽑아서 실시했다가 양전 과정의 제지 유력자를 유리하게 선홍층은 불리하게 했다. 이거는 앞에서 했지만 양전이라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고 해도 몇 개 도를 실시하거나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몇 개 도 중에 그 일부의 몇 개 군을 뽑았어. 왜냐면 양전하는데 많은 인력과 물자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양전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같은 토지 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양전 사업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죠. 그다음에 또 밑에 볼게요. 자, 이와 같이 국가의 토지 파악이 불신한 상황에서 예초 공보에 규정대로 연분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의뢰 하한연과 하중령이 채증하였으며, 그 결과 국가 재정에 부실을 면할 수 없었다. 자, 이에 따라 1634년에 다시 양전을 실시했는데, 이때에도 토지를 보다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해서 등급마다 기계가 다른 이전의 양적처를 대신에 6등층의 단위 양적처로서 1등층을 이제 사용했으며, 양전 중에 실무자의 농가를 반대해서 한도 내 구분을 바꿔 토지로 측량하도록 했다. 그래서 자기 토지에서 하면 자기 구년 내에서 인제 하면 이 항이들이 농가를 피울 수 있으니까 다른 그 지역에서 하도록 하고 그 다른 지역은 또 여기 와서 하도록 하고 바꿔서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요게 6 등전을 모두 단일 영수증을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인조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냐면 이게 전국 단위로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앞에 얘기했지만 양척통일법이 이게 공식화되고 전국화된 거는 호종 때예요. 호종 때. 이거는 일부 아까 시범적으로 실시한 거야. 이 시범적으로 실시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갑술 양전 때 잠깐 시범적으로 실시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인제 그 뭐냐면 어디야, 예, 한국통운에선 마치 전국적으로 실시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자, 그래서 갑수량조 결과 임진왜란 전 파악한 토지 결수의 80%까지 양안에 등재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토지 측량이 공평하지 않은 데다 전반적으로 전품이 상승하고 있었다. 자, 전품의 상승은 앞서 선조 때 계묘양조 때도 때 워낙 전품이 낮게 등재했던
등재당했던 탓에 갑수량제 때 이들 원래도 회복하는 데 불과했지만 염분을 원칙대로 이제 적용할 걸 손흥민의 몰락은 불보듯 뻔했다. 더구나 이 시기 때 많은 부세가 토지의 기준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자, 16세기 이후 연등분제를 포기 가능은 결국 갑승양정의 법제가 추진되었고 이후 속대제에 등재했다. 이게 영종법의 실시였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공법에 영등제와 그다음에 그 당시 또 영등제하고 그다음에 뭐죠? 갑자기 생각나네. 영등 그 제하고 그다음에 또 전분제죠. 근데 영등제는 이제 뭐냐면 포기했다. 이게 뭐냐면 영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전분제 있죠. 네. 전분 육등 전분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포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남아 있었고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처럼 이제 그 양척 동일법으로 호종 때 바뀌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양척 동일법 잠깐 실시했다가 호종 때 수동입법 양척 동일법 바뀌었다. 요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 영정법은 영등제를 바탕으로 한 거다. 예, 전분제가 아니라. 자, 그다음에 비총제를 보겠습니다. 자, 조선 국가는 공포를 통해서 토지의 등급에 따라 1개의 면적을 달리하여 결당 20지를 정액 수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토지의 등급과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그나마 지주층의 반발에 직면하여 부세의 불균과 그 다음에 소농민 물량을 심화시켰다. 이에 조선 국가는 양전을 정확하고 공평하게 하는 대신에 연분제 등을 포기하고 수치에 최저선 결당 4주를 겪게 했다. 하지만 연등제를 추구하는 했던 제에 따른 전세 감면 조치, 그 급제에 따른 다른 형식을 보완했다. 그래서 연분 등재를 실시해도 이게 이제 그 천연재 뭐냐 자연재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깎아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전 시기에 비해 농업 생산이 발전하고 있었지만 이 시기 농업은 여전히 기후와 자연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풍운의 수시로 교차했던 것이다. 그래서 뭐 숙종 때 17세기 때 뭐 그 소빙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숙종, 현종 해 갖고 막 가뭄도 일어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대규모 또 풍년도 일어나죠. 자, 급제하기 위해서는 매년 호주에서는 급해 풍년을 살펴 급제 대상과 양을 결정하고 해당 지역의 수령대의 재해 실적을 조사하여 수령이나 감찰사, 호조 수준을 보고하고 했으며 중앙정부에서 경찰관 도사를 파견해 답변하고 그 결과 따라 호조의 세액을 정했는데 이걸 경찰관 답변제다. 자, 이 경찰관 답변제는 공법부터 해가지고 여기 영정법까지 이게 뭐냐면 실시했던 제도죠. 예. 그래 갖고 이걸 통해서 이제 급제를 해 가지고 결총을 제총을 정해 가지고 깎아 주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문제점은 뭐냐면 얘네들이 인제 뭐냐면 어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먹고 부정부패에 빠지니까 인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가나도 이제 문서를 인제 뭐냐면 이렇게 올리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문제점 등등등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인제 어디에 비총지에 넘어가죠. 그래서 요 앞부분은 경찰관의 문제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문제점 있죠. 이서를 비롯한 농간층이 있었고 농간 때문에 경작자 농민들이 미치 못했고 혜택이 그다음에 경찰관이 추수 전에 파견되어 있으나 일반 추수에 파견됐기 때문에 답하는 형식이 높고 게다가 인제 경찰관의 어떤 접대 비용 부담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결국 비총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제 요 이게 뭐죠? 예. 경찰관 답변지의 문제점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초반에 조선과 경찰관 파견을 중지하고 감사 수령에게 답변을 포함한 정가정을 주하겠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이제 예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뭐만 해준 거야. 그 총액만 결정해 준 거야. 그래서 총액을 결정해서 그 총액제를 실시했는데 그래서 그 실총도 정해 주고 결총도 정해 주면 그 안에서 인제 뭐냐 결총의 제총이죠. 그래서 실총도 정해 주고 제총이 정하면 그 안에서 이제 감사와 또 나눠 주고 수령도 이게 의무적으로 걷는 이제 세금 실종을 걷고 재총은 그 한도 내에서 이제 깎아 주고 그렇게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인데 아울러 급제 형편을 기하기 위해서 호주에서 매년 가을과 그해 풍년이 이전에 여러 해 풍년과 비슷하고 간주하고 비교하여 어 전세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각대의 실결수와 재결수를 이제 정했다. 그래서 실제 걷어야 할 수와 그다음에 깎아 줄 수를 정한 다음에 연분 3억을 반포했다.
그리고 각 읍에서는 수령이 직접 답하면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는 다시 호조에게 보고하고 호조가 정해진 급제가 부족하면 추가로 요청할 급제 가청제를 요구했다. 얘기했다. 자, 그래서 요게 결수가 인제 일단 재결도 인제 정해졌지만 이렇게 이제 더 깎아줄 경우에는 이렇게 인제 좀 깎아 달라고 올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재결이 예를 들어서 뭐 50 결이고 이게 뭐 30 결이면 30 결가 부족하니까 이걸 이제 더 올려 달라면 30개 갖고 아니면 더 올려면 더 뭐냐면 호주까지 올라가면 깎아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별로 없어요. 예, 이런 경우 없고 대개 보면 이제 처음 내려온 재결수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실제로 실결수가 더 많이 내리고 재결수는 깎아줘야 되는데 더 축소해서 이렇게 보내 보니까 인제 어떻게 하든 이제 이걸 메꿔야 되니까 앞에서 공동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백지징세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이때 드러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전세 수치 방식을 총액을 비교한다 해서 비총제한다. 이렇게 인제 있고 그래서 인제 이것이 1760년 법제화됐다. 대정통포에 이제 명시되었죠. 예. 그 비총제는 사실상 여러 해의 수학을 비교하여 수치한다는 점에서 세종 때 공법의 원리에 충실하게 구현됐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안정적 재정 수치가 주요 목적이었다. 그래서 중앙정부 입장을 볼 때는 뭐 풍년이나 풍년의 대과 간에 일정한 세액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죠. 이걸 확보해야지 뭐 그걸 가지고 예산을 이제 쓰고 인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산을 짠 다음에 실제 운영에서는 예산을 짜고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총액을 결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뭐 여러 해 수학을 비교 수치했다고 하는데 요것도 고려하지만 실제 이게 더 중요해. 일정한 세액을 확보하는 게. 그래서 먼저 예산을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 뭐냐면 실총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재총을 이제 결정하죠. 실결수와 재총 결수는.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가청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인제 형식적인 거고 거의 안 들어줬다 보시면 돼요. 예. 자, 중앙정부에선 지방 군역과 각도에 보고한 재정 결수에 충실히 방해하지 채 급제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당초 목표에 맞게 초행할 수치는 그만이다. 어 그래서 선 예산에 입각해서 재총수를 줄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 실종수에 맞춰 가지고 실종수 늘리는 방식이죠. 이렇게. 그리고 재총을 또 해 달라고 요구해도 그냥 무시해 버리고 그냥 재총은 그냥 원래 정할 때는 그 한에서만 재총하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재결의 부족은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깎아주는 그 수죠. 예. 재결의 부족은 지방 차원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감사 수령과 항청사에 심해 신경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항청사에선 감형해서 매달 할당된 총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국가 권리의 실제 수세 과정에 항초 지배에 위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인제 뭐냐면 그걸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공동납자를 실시해서 마을 단위로 인제 책임지고 걷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민구 같은 걸 만들고 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뭐냐면 실종을 채워서 납부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중앙 이걸 다시 또 중앙 정부에 납부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근데 실제 재총 같은 경우에는 재결수죠. 이 재결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당히 짜게 줬다. 그래서 중앙에서 좀 지방에서 올려서 좀 올려 달라고 해도 다 무시해 버리고 상당히 짜게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앞에서 인제 삼정의 문란 중에 전세제도의 문란이 등장하잖아요. 예. 이 전세제도의 문란이 이런 비총제 같은 총액제의 문란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렇게 인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대동법 볼게요. 대동법. 이 대동법은 인제 뭐와 관련되냐면 공납하고 관련돼 있죠. 공납. 그래 갖고 이 대동법도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근데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뵐게요.